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의 오가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감각적인 PPT는 미술학과 유정하고 분께서 도와주셨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8장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교육행정 그리고 이런 경영을 배우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과 개념들을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의사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울 텐데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의사결정에 대해서 개념과 과정, 그리고 모형, 의사결정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인 비합리성, 그리고 의사결정과 참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입니다. 교과서로는 226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발표와 함께 교재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의사결정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바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조직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빈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교재에서는 의사결정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조직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가령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안을 선택하는 일, 분담하는 일, 부서에 배분하는 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조직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 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란 심사숙고한 끝에 도달한 결론으로서 조직의 핵심적인 행정 과정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인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행위 등 정말 여러 학자가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가지 대안을 판단하여 선택하고 실행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요, 정책결정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정책결정, 우리 대표적인 기관 정부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결정도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보다 우리 의사결정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사결정은 행정의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행정가 및 교사들, 즉 행정, 그러니까 교육 현장 내에서 정말 운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중시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들으실 때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에 나갈 예비교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 내가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이 방안을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를 집중해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교재는 226쪽이고요. 의사결정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의사결정인데요. 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습관, 직관, 분석에 따른 결정이죠. 자, 그렇다면 조직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요? 이제 이 책에서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가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재에서 첫째부터 6째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의 확인과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신중한 개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사결정은 단순히 한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인부터 계획의 집행, 평가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순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은 정말 조직에서 그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의 수행이다.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에서 완전한 합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가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것만큼 완전한 합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결정이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기능은 구성원의 행동이 개인과 조직의 관점에서 모두에게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 각 구성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적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모든 중요한 기능과 법 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인 거죠. 어떠한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조직은 합리적인 행정을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실제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문제 인식과 정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설정, 실행 계획의 작성, 계획의 실행과 평가의 과정 총 5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인식과 정의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길게 풀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이 다음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인식할 때는 행정관은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우리 애를 A 학교하고 B 학교가 있는데 A 학교는 좀 보내기 싫어요. B 학교에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이 학부모의 선호 차이로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면 행정가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원칙에 따라서 A 학교 가셔야 됩니다. B 학교가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 A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 간 교육 여건과 질 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단순히 A 학교, B 학교 이 선호의 정도가 아니라 A 학교, B 학교를 객관적으로나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정도로 봤을 때 교육적인 여건이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우월하다면, 그래서 이 학부모가 그렇게 된 거라면 이거는 이런 방법에서 좀 문제를 봐야 하는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할 때 단순히 단편적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의 증상 처리가 아니라 핵심을 파고들 것,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문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잘 문제를 정의하고 인식했다면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당연하게도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료 수집 단계는 달라지겠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인데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인지 새로운 문제인지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새롭게 이런 거를 벗어나서 해결을 해야 하냐라는 거죠. 일반적인 의사결정에서는 기존에 확립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특수한 새로운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화된 절차를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립된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다룰 수 없고요. 의사결정자는 때로 조직의 기본적인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확립된 규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까요. 정보 수집의 정도는 문제의 중요성, 시간의 제약, 자료 수집 절차나 구조,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학급에서 반티를 정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설정입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화한 후에 의사결정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는 즉 해결책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자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결책에 대한 적절성 기준이 조기에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질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준거는 조직의 목표를 기초로 하여 설정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를 구체화하며 문제 해결 기준을 설정한 후에 의사결정자는 이제 실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첫 번째 단계는 대안 개발입니다. 대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조별 활동 중에서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조금 더 좋은 어떤 거에 대안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예측입니다. 단순히 이제 앞 단계에서는 뭐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죠. 이 작성된 대안에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대안의 실행에 요구되는 재정적인 비용의 추정은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대안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반응과 같은 사회적 영향은 예측하기 쉽지 않죠.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가 및 최적화 선택입니다. 실행 계획의 최종 단계는 대안의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자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해야죠. 그래서 수용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앞에서 설정한 기대의 수준을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계획의 실행과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계획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계획의 실행은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작성, 한마디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맨 처음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가볼까? 라고 정했을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수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고 감독, 평가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계획의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의사결정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정리하고자 할게요. 의사결정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문제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순차적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의 모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형이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네 가지의 모형을 다룹니다. 최적화 모형부터 만족화 모형, 점증적 모형, 혼합 모형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2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용이 조금 방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235쪽 보면 주요 의사결정 모형 비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최적화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이 완전하게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고전적인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목표와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건데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완벽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목표와 목적의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따를 때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펼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고전적인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있는 대안을 분석하고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다음 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적화 모형을 비현실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거 너무 좋다 이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비판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 처리 능력, 합리성, 지식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가들의 의사결정 실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모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좋다 이건데 실질적으로 행정가들이 이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판이 나왔으면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겠죠. 바로 만족화 모형입니다. 행정가들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한 행정적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보다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요. 조직의 문제는 복합하여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자들의 습관, 가치에 따라서도 제한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화 모형에서는 우리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너무 의사결정하기 힘드니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1년에 적합한 대안을 정의할 수 없고 특정 대안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만족화 전략을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건데요. 만족화 모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이 의사결정 과정은 계속해서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점증적 모형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배운 최적화 모형이 약간 완벽주의였다면 점증적 모형은 약간 좀 소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증적 모형에서는 점증적인 작은 변화는 조직에 예상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갈등이 높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랑 B가 갈등이 너무 치열합니다. 문제상도 너무 복잡해요. 이럴 때 현재 상황이 1이라면 100으로 가면 당연히 불안한 요소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 괜찮아? 한번 물어보고 괜찮대? 오케이 그럼 이걸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할 때 갈등이 높을 때 최소한의 이동으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하는 접근 방법이죠. 점증적 모형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목적 설정과 대안 개발은 분리되지 않는다. 즉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해요. 그리고 대안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현재 상태와 대안의 결과의 차이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이동하고 괜찮다고 봤을 때 현재와 이 차이점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속적인 비교 방법, 계속적으로 점증적 나가니까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실질적으로 유용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증적 모형은 이러한 비판점이 있죠.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목표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변해보고 괜찮냐?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제약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마지막 호남 모형입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의사결정 방식은 호남 모형입니다. 호남 모형은 모든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또는 정보가 거의 없이 맹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피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사용합니다. 호남 모형의 중요한 7가지 특징으로는 초점을 맞추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부분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고 추후에 새로운 정보로 수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설적이고 신중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방안을 수집하고 다른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각화 정보 235쪽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앞에 부분을 정독을 하신 다음에 여러한 표를 보면 조금 더 학습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최적화 모형, 굉장히 완벽주의인 A부터 만족화 모형, 점증적 모형, 호남 모형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모형은
한 모형이 나왔을 때 이런 비판점을 가지고 새롭게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단점이 여기서는 커버가 되고 또 여기서 단점이 여기서 커버가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에 대한 4가지 주요 모형이 있지만 언제나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도 다 인간이 개발한 거고 인간 사회에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조직에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적화 모형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정보와 확실한 결과를 지닌 단순한 문제에서 주로 적합하다고 하고요. 만족화 모형의 경우 부분적인 정보와 불확실한 결과를 지닌 복잡한 문제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검토할 적절한 시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만족화 모형은 만족할 때까지 대안을 찾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점증적 모형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정보, 복잡한 문제 다 똑같고 정책에 지침이 없을 때 점증적 모형을 쓰고요. 이 정책에 지침이 없어서 목표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나온 게 호남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점증적 모형하고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지침이 되는 정책이 있을 때 호남 모형을 사용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과 비합리성입니다.